코로나가 증상이 없어도 전파된다잖아. 내가 지금 멀쩡해 보여도 걸렸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서울시가 조용한 전파를 미리미리 막으려고 선제 검사라는 걸 시작한대. 증상이 없어도 내가 코로나에 걸렸나? 의심되면 서울시립병원 8곳에서 검사받게 해주는 거지. 그것도 무료로. 한 발 앞서서 차단하는 거 괜찮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 선착순 신청이래. 다중이용시설 갈 때 QR코드 찍는 것도 꼭 알아둬.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문회우라는 인문협동조합에서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이야기들을 강의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한번 동양사유라고 할까요? 동양철학이라고 할까요? 그 각각을 한번 맨 첫 장에서 이야기하는 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이제 노자, 장자, 공자, 맹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하나씩 첫 장이 이야기하는 바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동양철학에서 첫 장의 의미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첫 장을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함축한다고 할까요? 이런 의미들이 좀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첫 장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어떤 의미들 혹은 질문들 그 메시지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노자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노자의 도덕경.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노자는 사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노자가 어떤 사람이었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사실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일설에 의하면 주나라의 그 도서관장을 지냈다 그러죠. 우리로 보면 국회 도서관장 정도 될까요? 어쨌거나 주나라는 이제 황실이고 각각의 제후국이 있는데 천자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이제 국립도서관장이니까 꽤 높은 벼슬이기도 했고 모든 문헌들을 다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어떤지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대략 한 어느 정도 살았을까를 추정하는데 일설에 의하면 160살에서 한 200살까지 살았다 그러죠. 물론 중국 사람들의 약간의 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만큼 비밀에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노자가 하루는 이제 주나라가 쇠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나라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도서관장직을 그만두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정말 그 스토리를 잘 만들어낸 거죠. 뭐냐면 말을 타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가마를 타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소를 타고 떠납니다. 소를 타고 이제 주나라를 벗어나서 그때 이제 그 가장 서쪽에 있는 문이 나중에 이제 진나라의 그 성이 되는데 함곡관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곳을 나오면 이제 중원 땅을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춘추 시대의 그 마지막 서쪽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을 이제 소를 타고 떠나갑니다.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문직이죠. 근데 사실 이 관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관윤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대단히 그 노장철학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은둔주의자입니다. 그냥 문지기로 숨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대단히 학식이 높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관윤이 이제 노자를 잡습니다. 잡고 이야기하죠. 스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희에게 무엇인가를 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셔야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노자가 소등에서 내려서 일필휘지로 쫙 씁니다. 그게 이제 도경과 덕경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7장까지를 도경이라고 하고 그 뒤에 81장까지를 덕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을 남기게 됩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 노자가 실존 인물인지 또 한 사람이 쓰여졌는지 또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쓰여졌는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 시대에 도덕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 책을 우리는 노자라고도 하고 도덕경이라고도 합니다. 어쨌거나 도경과 덕경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고 그 도덕경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조금 이야기를 약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덕경을 다 써주고 관윤에게 이제 도가 무엇이고 덕이 무엇인지를 다 써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게 첫 장이죠.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시작되는 그 첫 장입니다. 이르자면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이름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그건 사실 대단히 무서운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가 나한테 도를 얘기하라고 해서 도를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끄덕거린다면, 그것이 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는 바보야, 이런 거죠. 내가 그렇게 네가 도를 얘기하라고 해서 도를 썼는데, 그것이 도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그 노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도를 이야기할 때 상등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그것을 애써 실행하려고 한답니다. 중등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등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깔깔깔 비웃는데 그러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도는 비웃을 수 있는 도다. 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두가 끄덕거리는 순간 그것은 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맞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진짜인가? 라는 것을 이제 첫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명가명, 비상명.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붙여질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혹은 의미 있는 혹은 영원불변한 이름이 아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고등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제가 아마 고등어가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땐 그렇게 자주 먹었던 생선은 아니에요. 그때는 뭐 갈치나 꽁치나 이런 걸 주로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학을 들어갔을 때 고갈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쫄깃쫄깃하고 되게 뭐라고 할까요? 그 느끼는 식감이 대단히 이렇게 다른 생선하고 좀 달랐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단맛도 우러나고 그 아주 맛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 고등어, 그래서 저는 고등어라는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입에 침이 고이는 쫄깃쫄깃한 그 느낌의 어떤 생선이에요. 그런데 정종목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시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그것이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그것은 푸른 바다를 유영하는 푸른 자유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고등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등어를 우리가 고등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쫄깃쫄깃하고 짭짤한 그 느낌의 생선으로 우리는 이미지화되고 그 틀 속에서 그 고등어를 보게 되죠. 하지만 시인이 이야기하는 그 고등어는 어떤 거냐면 푸른 바다를 유영하는 푸른 자유였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고등어라고 이름 붙여지기 전에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 푸른 자유였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고등어라고 이름 붙여지니까 그렇게 짭짤하게 느껴지는 그 생선. 그렇다면 노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그 너머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그것일까? 뭐 이런 얘기를 첫 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노자의 전체를 첫 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첫 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볼까 싶은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 혹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무명 천지지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천지의 원천이고 무명은 천지지시라는 거죠. 천지의 원천이고 유명.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만물지모. 만물의 모태다. 이런 얘기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오죠. 고 상무욕 이관 기묘. 뭐냐면 고로 상무. 그러므로 욕심이 없으면 이관 기묘. 그 오묘함을 볼 수 있고 상유욕 이관 기요. 뭐냐면 욕심이 있으면 그 나타냄 현상만 볼 수 있다. 이관기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선생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없으면 그 오묘함을 보고 욕심이 있으면 껍데기만 본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그 노자를 주의하는 선생님마다 조금 다른데요. 서강대에 계시는 최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하죠. 뭐냐면 유욕 이관 기요 그리고 무욕 이관 기묘를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욕을 나타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즉 고 상 무 욕 이관 기묘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있음과 없음의 문제로 보는 거죠.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묘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오묘함이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나타냄, 현상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도울 선생하고 최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데요.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거냐면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있음과 없음 그 자체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없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 동양 철학에서 보면 없다라는 표현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없죠. 없음이 아니라 없음은 없음이 아니라 있음입니다. 무엇이 있냐면 비어 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없다는 것은 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어 있음인데 이 비어 있음은 그 안에 오묘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음이라고 하는 건 그 있음은 나타냄, 현상들만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면 그 차량 자동 추리이몽 뭐냐면 두 가지는 근원이 같으나 나타나서 이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지연 같이 이를 신비롭다고 말한다. 우지우현 신비롭고 또 신비로우니 중묘지문 모든 신비의 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있음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나타냄만 보이는 것이고 없음은 없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음인데 허죠. 비어 있음인데 이 비어 있음은 있음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오묘함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 몇 가지 이런 얘기로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노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릇인 이유는 그 그릇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그릇이 꽉 차 있으면 그릇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비어있다는 것은 비어있음이 그 그릇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지 그릇이 채워져 있는 것은 그릇임의 나타냄을 보여줄 뿐이지 그릇의 의미는 그릇이 비어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재밌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있음과 없음,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욕망일까? 이런 거죠. 즉 우리가 무엇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는 것, 어떤 자동차를 타고 있는 것은 그 자동차가 내가 그 자동차를 좋아서가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우리는 욕망하고 있는 거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 어떤 사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용 가치로서의 의미보다는 교환 가치, 그것이 얼마짜리지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하다못해 대학을 가는 것, 그리고 취업을 하는 것, 이것은 그 자체가 그가 어느 대학에서 어떤 교수님을 만나서 어떤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얼마짜리지로 존재하는 하나의 교환가치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교환가치는 단순히 대학 가는 것, 내가 쓰고 있는 볼펜 하나에서도 모두 이 교환가치적 지배를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이게 어떤 집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 놓여져 있고 그 마을의 사람들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얼마짜리지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물은 모두 교환가치적 지배를 갖게 되죠. 사실 근대사회에 있어서의 낭만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랑의 문제마저도, 결혼의 문제마저도 어찌 보면 교환가치적 지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가치들이 있죠. 구별짓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자면 뭐라고 할까요? 대형 자동차, 대형 차들을 타고 다니는 것, BMW 혹은 벤츠 이런 차를 타고 다닐 때 그 마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일까? 그것은 얼마짜리지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구별짓기, 남과 다른 자기의 어떤 것을 티내기 위한 가치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즉, 그 벤츠나 벤베라고 이야기하는 BMW 그 자동차의 어떤 기호 가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속성을 갖게 됩니다. 어떤 속성이냐 하면 구별짓기 위한 하나의 속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컨대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를 쓸고 그리고 와인을 마실 때 그 와인의 가격에는 그 기호 가치를 가지고 있죠. 나는 너희하고는 달라라고 하는 어떤 의미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서 구별짓기 위한 가치로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는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상징 가치라고 하는 거죠. 강진주 선생이 얘기하는 것에서 이제 그런 비유들을 하는데요. 장미꽃과 다이아몬드는 그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구별짓기 위한 가치들로서는 근본적인 기호 가치가 다르다. 장미꽃과 다이아몬드는. 그런데 그게 선물로 존재하는 순간 그것은 동질의 가치를 갖는다. 그게 상징 가치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로 존재할 때 그것은 장미꽃 한 송이와 다이아몬드 하나는 그 자체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동일한 어떤 사건 속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보통 학생들의 의자의 구조를 보면 의자의 구조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르자면 그것이 모두 선생 앞에 있는 선생을 주목하게 하고 선생이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책상은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숨겨져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죠. 기호가 그 안에는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어떤 것에 오묘한 것들이 그 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나라의 구전된 이야기 중에 인신매매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인신매매범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제가 인신매매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당황해요. 심청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녀와 나무꾼이죠. 선녀와 나무꾼에 보면 나무꾼은 선녀를 사랑했을까? 사랑했다면 사랑하는 여성의 무엇인가를 가져다가 앙탈을 부리던 교태를 부리던 선녀의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옷을 가져다가 해야죠. 그런데 어떤 것 하나를 집어들고 나머지 다 가라. 그리고 남는 거 내 거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이 사랑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녀는 나무꾼을 사랑했을까? 사랑했다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아이 둘을 낳고 날개옷을 보여주자마자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죠. 선녀가 나무꾼을 사랑했을까? 사랑했다면 정말 그랬을까? 여기에는 이제 이 인신매매의 흔적들이 있죠. 뭐냐면 만일 우리가 한번 이걸 다른 이야기로 좀 꾸며보면 어느 날 사슴이 나무꾼에게 어떤 정보를 가르쳐줍니다. 모일모시에 어떤 여성들이 와서 어쩌저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인신매매범 두 명은 서로 합의되는 게 있죠. 어떤 합의를 보냐면 하나는 우리 철저하게 가명을 써야 된다. 나는 사슴, 너는 나무꾼. 그리고 한 명을 작살내야 된다. 절대로 무엇인가 거기에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봐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 작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범죄가 진행됐고 이 범죄의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녀와 나무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구전되고 있죠. 이유는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미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미혼, 사실 미혼이 아니고 비혼이어야죠. 근데 여성은 남성들의 어떤 보조적이고 부차적인 어떤 노동을 대신하는 존재로 규정되는 순간 여성은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한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미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여성들에게 정신병의 아주 끔찍한 학명을 부여하게 되죠. 예를 들면 히스테리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위험한 정신병 학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로지 하나의 계층에게만 사용되고 있죠. 뭐 유부남 히스테리 이런 말 없습니다. 뭐냐면 결혼을 안 하는, 즉 그렇게 사회가 명령하는 그 여성의 역할을 부정하는 그 존재들에게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 그리고 인식되는 것 그 너머에 무엇인가 오묘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는 첫 구절에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돌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게 진짜 진리일까? 우리가 그렇다고 규정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정말 그렇게 개념화하는 것은 정당할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것 그리고 인식하는 것, 그
그 너머에 무엇인가 오묘한 게 있어.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돼. 우리가 그렇게 규정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할 뿐이야. 그것이 이제 노자의 도덕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그 너머에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 그것이 노자 철학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물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다못해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를 들면 2장 3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울까? 아니야, 그건 추한 것일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에 가면 현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숭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규정하는 규격성과 서열화가 결국 그렇지 못한 타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즉 아름다움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니 그렇지 않은 것이 타자가 되어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현명하다는 사람이 함부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을 숭상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국 현명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다는 것을 숭상하는 순간 여기에는 그렇게 양극화 혹은 이분법의 의미로 또 다른 타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점에서 보면 노자의 전반적인 것은 결국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보여지는 현상만을 보여주는 것이고,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있음의 너머에,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 오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도덕경을 읽을 때 그 도덕경의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있음과 없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현상 너머의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읽는다면 노자의 도덕경이 전혀 다른 의미로 또 여러분에게 다가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